오늘의 토크 주제는 임플란트, 내 치아처럼 부작용 없이 오래 쓰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치 치과 김상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임플란트 강국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상용화의 시작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한국의 제조업도 치약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OECD 평균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1인당 임플란트 식립수는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여전히 치료비가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덕분에 제조업체도 치과의사도 환자분들도 임플란트에 대한 이해도는 세계 정상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거꾸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한국 치과계 배우러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와. 미국에 사는 친구도 네. 임플란트 미국이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한국 와서 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 이렇게 K-메디컬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여기에 네. K-메디컬 하나, 여기에 K-임플란트 하나, 자부심이 빡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그만큼 임플란트를 쉽고 편하게 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시죠?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시지만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칭찬은 환자분들이 살이 쪄서 오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네. 틀니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자연치에 비교를 하면은 20%에서 30% 힘으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90% 이상 힘으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혹은 지방을 넣을 수 있는 고기를 씹을 수가 있고 또 한국인은 입맛이 돌려면 김치를 씹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섬유질을 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 또한 치아가 많이 상실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움이 생기셔가지고 웃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우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치아가 회복이 되시면서 웃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하십니다. 그 또한 자신감 굉장히 생기죠. 뿌듯해지시는. 근데 임플란트 하면 내 생각에는 다 100% 만족할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대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 질환. 단순히 심었다고 끝이 아니겠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관리가 부족하게 된 순간부터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예, 간단히 이 잇몸살에 국한이 되는 임플란트 경증의 잇몸 질환부터 예, 뼈까지 손상을 입히는 중등도의 잇몸 질환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등도의 잇몸 질환이 긴 시간 지속이 되면 임플란트가 뿌리채 빠지는 이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지금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상당히 나중에 불편함을 느꼈던 거가 네. 임플란트 하고 나서 그 끝이 아니고 우리가 치석 제거하듯이 평상시처럼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그 얘기구나. 네. 그러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에 힘이 고르게 분산이 되지 않고 일부분에 집중이 된다면 임플란트 보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보철이 빠진다든지 임플란트를 유지하는 중간 나사가 풀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문제가 심화가 된다면 보철인물이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구조 또한 파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잘 씹히는데 어디는 잘 씹히지 않는다 네. 하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낀다라고 말씀드리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는 환자분의 치아 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잘했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보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임플란트 모형 이렇게 치과 가면 있잖아요. 그 모형이나 보철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임플란트는 회사도 너무 다양하고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뼈와 직접 결합하는 뿌리 부분, 고정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을 뚫고 나와서 보철물과 직접 연결이 되는 지대주, 그리고 우리가 머리라고 표현하는 보철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정말 중요하고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보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임플란트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 임플란트는 잘 심어졌는데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 중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낀다고 고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임플란트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돼서 생기는 부작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누구는 정말 편하게 쓰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음식물 끼임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치아가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음식물이 끼는 것도 치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빠진 한 자리만 보지 말고 주변 치아도 같이 보면서 진료를 진행하자라고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변 치아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치아가 빠지게 된다면은 뒷치아가 앞으로 쏟아진다든지 반대쪽 치아가 솟구쳐 오른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변화들을 이제 보상을 하지 않고 치아들을 그대로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불규칙하게 되는데 이런 불규칙한 공간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모철적인 문제를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된다면은 보철물 하방으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또한 보철물의 형태를 개선을 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 신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와서 꼭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난다 하면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잇몸 질환이 생긴 경우에 이런데 간단하게 치과에 와서 청소를 도와드리면은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은 잇몸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입안에 냄새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보철이 빠지거나 흔들린다 하면 치과에 지체 없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간 구조가 풀린 채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임플란트가 파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치료인데도 큰 치료로 변하게 되는 기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이 치과 치료는 미루면 미룰수록 고통은 고통대로 뒤따르고 맞아요.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을 찾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치아 건강. 해외 생활 중에도 잊지 않고 치아 관리를 받은 김춘 씨. 제가 이빨이 아주 안 좋았죠. 군대 생활할 때 너무 이빨을 많이 구타를 당해가지고 제가 30대 퇴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옛날은 이빨을 할 때 뿌리 심고 독일로 가가지고 있다가 1년 만에 와가지고 다시 하고 한 분은 이빨을 하고 있는데 접착제가 떨어져가지고 독일 갔다가 다시 독일에서 수리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랬죠. 오래 쓰다 보니까 뭐 좀 금도 가고 뭐 좀 파손도 되고 그래가지고 취업했지. 임플란트 잘 심었다고 안심하셨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많은 분이 치료 후 관리는 소홀한 편인데요.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해온 보철물이 마모되고 파절되면서 불편함이 시작됐는데요. 아래턱이 많이 나와 앞니배열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기존 임플란트는 그대로 두고 위쪽 보철물만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보철물은 환자와 충분한 상의 후 제작됩니다. 이전부터 내원을 많이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큰 치료를 하게 된 계기가 한쪽으로만 잘 씹힌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턱이 불편하다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임플란트를 이미 충분히 여러 개 식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뿌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임플란트 개수가 모자라진 않으신 분이었어요. 대신에 환자분 얼굴이나 골격에 맞는 배열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새로 심기보다는 기존의 보철물을 새로 진단을 통해서 배열이나 디자인을 개선을 하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환자의 얼굴 특징을 고려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안면 사진기로 얼굴 전체의 균형을 진단합니다. 얼굴과 치열 중심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정교하고 기능적인 보철물 제작이 가능한데요. 환자는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식사가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턱이 불편하다 혹은 한쪽만 씹힌다라는 이제 문제는 사라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관리 문제도 이제 잇몸선에 더 맞춰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관리도 더 편하게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능과 심미를 다 잡은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예방관리와 검진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네,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군데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으시고 치간 칫솔 잘 사용해 주시고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치간 칫솔 쓰는 방법하고 잘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잘 사용해 주시고 네, 그리고 구강 세정기 물 쏘는 거 또 잘 사용해 주시면 일단은 걱정하실 건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아주 전보다도 잘 씹혀오고 그 외에는 불편한 걸 못 느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상한 치아는 되돌리기 어렵고 건강한 치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은 치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요. 이대로 잘 유지되길 바랍니다. 치과의 프로그램대로 제 이빨 닦는 거 말고 또 뭐 이빨새 닦는 가는 칫솔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닦고 뭐 그렇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자, 선생님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는데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거 다시 심어야 되나요? 네, 가벼운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잇몸 질환의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청소를 도와드리는 건데요. 스케일링이랑 유사하게 청소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 혹은 관리가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아예 해체를 해서 내부를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조립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철적인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조금 더 균일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형태를 미세하게 조정을 도와드릴 수가 있지만 보철적인 문제가 크다든지 혹은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새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수도 있고 보철물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철 치료 어떤 게 있을까요? 진단을 할 때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계속 개수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치아의 배열을 올바르고 이쁘게 펼 수 있게 진단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올바르고 이쁜 치아가 결국에는 관리도 편하고 보철 씹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문제도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즘엔 이 연세가 많으신 80 넘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이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수술 과정도 보철 과정도 점점 정밀해지고 있고 간략해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치아가 많이 상실이 되셨을 텐데 치료 기간을 마냥 길게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철을 이제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임시를 넣어드려서 당일에 바로 식사를 가능하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당일날? 네, 당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심하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출혈이나 불편감을 어떻게든 줄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절개를 덜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주위에 보면은 임플란트 해야지 하고 맘만 먹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냥 임플란트를 미루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네네. 네, 우선 뼈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치료가 빠를수록 치과 의사도 환자분들도 더 편하고 빠르게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에서는 정말로 뼈가 재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이제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수술의 난이도도 올라갈 뿐더러 추후에 환자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잇몸이랑 치아 사이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관리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그때 임플란트 할 때 보니까 뭐 뼈가 부족하면 연골도 옮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 어머님도 인공 수술했어요. 네. 인공 뼈를 수술하고 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치아의 이동인데요. 치아가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뼈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마모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치아가 지속적으로 계속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치아의 배열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덕분이냐면은 치아들끼리 서로 어깨를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쏙 빠지게 된다면은 뒷치아가 앞으로 많이 넘어지게 되고 반대쪽 치아가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 이것도 정도가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빈자리를 하러 왔는데 주변 치아를 정리하는 게 임플란트보다 더 큰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기간이 빠를수록 이 또한 간결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인지 그 치아가 빠진 채 오래 생활하신 분들 보면 얼굴형도 바뀌고 그렇던데 임플란트를 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시행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치아의 형태를 올바르게 잘하는 데는 얼굴의 형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부 빠진 분들이 아니라 많이 빠진 분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금니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앞니로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턱을 앞으로 내서 계속 지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치아가 많이 빠져서 치아가 많이 쓰러졌어요. 그럼 치아의 높이가 사실은 정상적인 것보다는 많이 낮아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턱을 틀어서 한쪽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물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얼굴 또한 변하게 되는데 입술이 쪼글쪼글하게 말려 들어간다든지 또 입술 가장자리가 말려 들어가서 침이 가장자리에 고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각구순염이라는 증상도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보인다 하면 저희가 기존의 치아, 기존의 얼굴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턱이나 얼굴을 분석을 해서 건강했던 시절에 치아를 예상을 해서 배열을 만들어서 도와드립니다. 야, 이렇게 의료진이 임플란트 치료를 완벽하게 해주시면 그 공은 이제 바로 환자에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 후에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임플란트는 그래도 필연적으로 자연치보다는 관리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보철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은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칫솔만으로는 완벽하게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간 칫솔 혹은 구강 세정기를 보조적으로 필연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조금만 불안하셔도 간단하게 치과에 와서 관리를 받아주시는 게 간단한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또 하나 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흡연과 당뇨입니다. 아, 흡연과. 네. 당뇨. 흡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의 성분 자체가 그 모세혈관의 혈류를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부작용의 가능성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임플란트가 처음에 시술을 했을 때 뼈랑 나사랑 결합하는 데도 큰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작은 염증에도 큰 뼈의 손실이 일으키도록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 뭐 저희 매주 그러네. 금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금연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당뇨 환자도 아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당뇨 환자는 왜 조심해야 될까요? 네, 당뇨가 생기게 된다면 피의 점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코틴과 비슷하게 모세혈관의 혈류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혈당 관리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구강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스케일링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4개월 혹은 반년에 한 번이라도 좀 더 자주 청소를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좀 주기적으로 내 뼈가 혹은 많이 상했나 어떤 변화가 있느냐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좀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꾸로 치과에서의 책임도 많이 커졌습니다. 환자분들의 기대도 커졌기 때문에 더 양질의 진료를 더 간결하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환자분들께서도 단순히 내가 몇 개만 치료를 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치료의 목표, 잘 씻고 행복하게 잘 살기가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플란트 치아를 내 치아처럼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치과 김상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